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와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휴머노이드 시대의 진짜 병목이 AI 두뇌가 아니라 손바닥만한 관절 부품 하나에서 시작된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2016년 1월 라스베이거스 CES 현장, LG가 무대 위에 작은 금속 덩어리 하나를 올려놓는 순간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의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의 시선은 한 곳에만 쏠려 있었죠. 엔비디아의 AI 두뇌, 테슬라의 옵티머스, 중국의 저가 로봇, 다들 그쪽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정작 로봇이 한 걸음을 걷고 손목을 돌리고 컵을 들어 올리게 만드는 핵심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액추에이터. 쉽게 말하면 로봇의 관절을 움직이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그럼 묘한 건 이 부품을 들고 나온 회사예요. 반도체 기업도 로봇 전문 기업도 아닙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세탁기와 냉장고 회사로만 기억해온 그 LG였습니다. 아니, 가장 비싼 건 당연히 AI 칩 아니냐고요? 이게 바로 오늘 깨질 상식입니다. 왜 하필 세탁기 만들던 회사가 이 시장에 가장 좋은 자리에 앉게 됐는지, 그리고 왜 이 작은 관절 하나가 로봇 원가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 질문을 표면과 동기와 결과 세 겹으로 벗겨보겠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두죠. 이건 단순한 부품 출시 소식이 아닙니다. AI가 화면 밖으로,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벗어나 공장과 식당과 가정으로 걸어 나올 때 그 몸을 누가 쥐느냐의 문제입니다. 한번 보세요. 뉴스에서는 엔비디아, 테슬라 이름만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정작 그 로봇의 팔을 실제로 움직이는 부품이 누구 손에 들어가는지 이걸 제대로 짚은 보도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거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표면의 사실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숨은 권력의 동기로 내려가고 마지막엔 이 판이 어디로 흘러갈지 그 결과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액추에이터라는 말이 좀 낯설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사람이 팔을 들고 손목을 돌리고 발목으로 균형을 잡는 건 뼈만 있어서가 아니라 뼈와 근육과 신경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이죠. 로봇도 똑같습니다. 겉으로는 금속 팔다리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수많은 액추에이터가 짧은 순간마다 힘과 속도와 각도를 계산하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액추에이터는 그냥 모터 하나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정밀하게 도는 모터가 들어가고 그 힘을 적절히 줄이고 키워주는 장치가 들어가고 이걸 감속기라고 부릅니다. 전류를 조절하는 드라이버가 들어가고 지금 위치와 속도와 힘을 읽는 센서가 들어가고 이 모든 걸 순간순간 통제하는 제어 알고리즘이 들어갑니다. 이 5가지가 작은 금속 덩어리 안에서 동시에 딱 맞아떨어져야 팔이 흔들리지 않고 올라가고 손가락이 컵을 부수지 않고 잡고 무릎이 무너지지 않고 몸을 버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휴머노이드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AI 칩이라고 생각하시죠. 엔비디아 GPU가 비싸고 AI 모델이 핵심이고 로봇의 두뇌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두뇌가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두뇌만으로는 현실에서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리 똑똑한 AI라도 팔이 떨리면 컵 하나 제대로 못 들고 무릎이 못 버티면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손목 힘 조절이 안 되면 사람 옆에서 안전하게 일을 못 합니다. 다시 말해 생각하는 능력과 실제로 움직이는 능력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전문가들은 자꾸 AI 모델이 핵심이라고만 합니다. 정작 그 똑똑한 AI가 왜 컵 하나를 못 드는지는 잘 안 짚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들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가장 비싼 게 AI 칩이라고요? 아닙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AI 두뇌는 무서운 속도로 발전했어요. 언어를 이해하고 영상을 해석하고 행동을 계획하는 능력은 매년 달라집니다. 반면에 몸의 진화는 훨씬 느려요. 작은 오차 하나가 쌓이면 로봇은 흔들리고 힘 조절이 조금만 틀려도 물건을 깨트리고 열 관리가 안 되면 관절이 멈춥니다. 그래서 진짜 병목은 두뇌가 아니라 몸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휴머노이드 한 대에는 보통 수십 개의 액추에이터가 들어가는데 같은 부품 하나를 복사해서 모든 관절에 붙이는 방식으로는 절대 안 돼요. 어깨에는 큰 힘이 필요하고 팔꿈치에는 빠르고 부드러운 움직임이 필요하고
손목에는 섬세한 각도 제어가 필요하고 무릎과 발목에는 무거운 몸을 견디는 강한 토크가 필요합니다. 공장에서 무거운 상자를 드는 로봇과 가정에서 아이 옆을 지나가는 로봇은 요구하는 안전성과 정밀도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 비쌀 수밖에 없죠. 작아야 하고 가벼워야 하고 강해야 하고 조용해야 하고 열이 적어야 하고 수만 번을 움직여도 오차가 커지면 안 됩니다. 여기에 대량 생산까지 균일하게 가능해야 하고요. 연구실에서 한두 대 만드는 건 많은 회사가 합니다. 하지만 수십만 대 로봇에 들어갈 만큼 똑같은 품질로 찍어내는 건 전혀 다른 영역이에요. 바로 이 지점에서 액추에이터는 AI 칩보다 덜 화려하지만 실제 로봇 산업에서는 훨씬 무서운 권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로봇이 화면 속 데모가 아니라 진짜 공장과 식당과 병원으로 들어가는 순간 사람들은 깨닫게 될 거예요. 진짜 어려운 건 똑똑한 답변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답변을 안전하고 정확한 움직임으로 바꾸는 일이라는 사실을요. 옛날 골드로 시대에 정작 부자가 된 건 금을 캔 사람이 아니라 곡괭이랑 청바지를 판 사람이었죠. 로봇 시대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LG가 모터 잘 만드는 회사다? 딱 이 얘기냐고요? 여기서 끝내면 절반만 본 겁니다. 진짜 그림은 이거예요. AI 칩은 로봇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액추에이터는 그 명령을 현실로 바꿉니다. 두뇌가 손을 들어라, 걷기 시작해라, 컵을 잡아라 하고 지시해도 액추에이터가 그 힘을 정확히 구현하지 못하면 모든 명령은 그냥 데이터에 머물러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시대에는 두 종류의 승자가 생깁니다. 하나는 로봇에게 생각하는 능력을 파는 회사, 다른 하나는 로봇에게 움직이는 몸을 파는 회사. 지금까지 시장은 전자만 바라봤어요. 그런데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로봇 원가의 절반 가까이가 이 관절 하나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건 앞으로 돈과 권력이 어디로 흐를지를 보여주는 신호거든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럼 이 몸의 권력은 누가 쥐게 될까요? 겉으로 보이는 로봇 한 대 뒤에는 사실 세 개의 권력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뇌예요. AI 모델, 반도체, 시뮬레이션, 학습 데이터. 이 영역의 중심엔 엔비디아가 있고 구글과 오픈 AI도 여기서 싸웁니다. 두 번째는 얼굴과 이름입니다. 우리가 영상에서 보는 로봇 본체죠. 테슬라 옵티머스, 보스턴 다이내믹스, 중국 유니트리 같은 회사들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실제 팔다리와 무릎과 손목을 움직이는 몸, 바로 이 자리가 아직 완전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머리는 엔비디아가 쥐고 얼굴과 이름은 테슬라가 가져간다고 칩시다. 하지만 실제 움직이는 몸을 LG가 쥐면 이건 단순한 부품사 이야기가 아니게 돼요. 어떤 크기와 출력과 통신 방식과 제어 방식의 액추에이터가 산업 표준이 되느냐에 따라 앞으로 수많은 로봇 설계가 그 기준에 맞춰집니다. 한번 표준이 되면 쉽게 안 바뀝니다. 액추에이터는 한번 설계에 들어가면 로봇의 무게 중심, 전력 설계, 제어 알고리즘, 안전 인증이 전부 거기에 묶이거든요. 자동차 부품이 그랬고 반도체 장비가 그랬듯이 초기 자리를 잡은 회사가 오래갑니다. 그러니까 몸을 쥐인 회사는 단순한 부품사가 아니라 표준 설정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무서운지 한 단계만 더 들어가 보죠. 만약 휴머노이드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려서 수많은 회사가 로봇을 만들기 시작하면 모든 회사가 두뇌를 직접 만들 수도 없고 모든 회사가 관절까지 직접 만들 수도 없습니다. 완제품 회사는 빨리 제품을 내야 하고 AI 회사는 소프트웨어에 집중해야 하니까요. 그러면 누군가는 믿을 수 있는 몸을 공급해야 합니다. 테슬라가 로봇을 판다고 해도 그 안의 관절을 외부에서 받아야 한다면 그 공급자는 테슬라 뒤에 숨은 권력자가 되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로봇 AI 플랫폼을 키운다고 해도 그게 실제 움직임으로 구현되려면 결국 검증된 액추에이터가 필요합니다. 화려한 브랜드 뒤에서 조용히 가격과 표준과 품질을 좌우하는 자리, 그게 바로 LG가 노리는 자리입니다. 그럼 왜 하필 세탁기 만들던 LG일까요? 사실 답은 우리 집안에 오래전부터 돌고 있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두웠던 거죠. LG가 수십 년 만든 세탁기는 그냥 통을 돌리는 기계가 아니에요. 그 안에는 빨래의 무게를 재고 물의 양을 계산하고 회전 속도를 조절하고 진동을 줄이고
모터의 힘을 순간마다 바꾸는 정밀 제어 기술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LG가 자랑해온 두 가지 모터 기술이 있어요. 하나는 브러쉬가 없어서 마찰과 소음이 적고 더 정밀하게 도는 모터, 또 하나는 복잡한 벨트 구조를 없애고 모터가 직접 통을 돌리게 해서 힘과 속도를 훨씬 섬세하게 조절하는 모터입니다. 이게 뭘 뜻하냐면 원하는 순간에 원하는 힘으로 모터를 움직이고 진동을 억제하고 적은 에너지로 강한 힘을 내고 오랜 시간 균일한 품질을 유지하는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로봇 관절이 요구하는 능력과 놀라울 만큼 닮아 있습니다. 세탁기에서 빨래 무게에 따라 힘을 조절하던 기술은 로봇에서 물건 무게에 따라 힘을 조절하는 기술로 이어집니다. 세탁기 회사가 로봇을 만든다? 처음 들으면 좀 웃기죠. 근데 끝까지 들으면 하나도 안 웃깁니다. 그리고 LG의 진짜 무기는 양산이에요. 로봇 산업에서 제일 어려운 건 멋진 시제품 한 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로봇이 춤추고 계단 오르는 영상은 이미 여러 회사가 보여줬어요. 진짜 어려운 건 그 움직임을 수십만 대에서 똑같이 재현하는 거예요. 한 대는 잘 도는데 만 대를 만들면 품질이 흔들리고 10대는 조용한데 1000대를 만들면 소음이 커지고 실험실에선 버티는데 실제 가정에서 몇 년 쓰면 고장 난다면 그건 아직 산업이 아닙니다. LG는 매일 소비자가 쓰는 가전을 한번 팔리면 몇 년씩 고장 없이 돌아가야 하는 그 혹독한 시장에서 품질과 내구성과 대량 생산을 검증받아온 회사예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터진 일도 아닙니다. CES 무대에선 이름이 처음 등장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뒤엔 여러 해 동안 쌓아온 조용한 준비가 한 줄로 이어져 있어요. 첫째, 2017년 로보티즈 투자. 작은 로봇 부품 회사였지만 로봇을 움직이게 하는 정밀 관절 모듈 기술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둘째, 2021년 스마트폰 사업 철수. 시장은 실패로만 읽었지만 카메라와 통신과 배터리와 열 관리와 경량 설계를 다루던 인력이 사라진 게 아니라 로봇과 미래 기술 조직으로 옮겨갔어요. 로봇은 모터만 잘 만든다고 완성되는 게 아니라 센서와 통신과 소프트웨어가 다 필요한데 그 밑바탕이 거기서 마련된 겁니다. 셋째, 2030 비전. LG는 더 이상 가전으로만 미래를 설명하지 않고 전장과 로봇과 AI 인프라를 새 성장축으로 내세웠습니다. 넷째, 베어로보틱스 인수. 실제 식당에서 서빙 로봇이 어떻게 길을 찾고 사람과 안 부딪히고 어디서 고장 나는지를 아는 회사죠. 부품만 만들면 시장을 모르고 완제품만 만들면 핵심 기술을 놓치는데 둘을 같이 주면 어떤 관절이 필요한지 현장에서 직접 알 수 있습니다. 명령은 두뇌가 내려도 권력은 관절이 줍니다. 잠깐 이 말을 그대로 두겠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이 소식을 보면서 뭔가 순서가 좀 이상한데 하고 느꼈던 그 감각, 그게 정확했던 거예요. 시장은 무대 위에 공개된 제품만 보지만 진짜 전략은 무대 아래에서 더 오래 준비됩니다. 작은 투자와 아픈 철수와 조용한 인수가 한 방향으로 모인 결과가 이번 발표였던 겁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이런 산업의 깊은 층을 같이 따라가 보는 게 의미 있다고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다음 분석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이 그림이 얼마나 커지는지 보겠습니다. LG가 노리는 건 액추에이터 하나 팔아서 매출 조금 늘리는 수준이 아니에요. LG는 AI가 화면 안에만 머무는 시대가 아니라 공장과 병원과 가정으로 걸어 나오는 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디지털 AI가 물리적 AI로 바뀌는 순간이죠. 그래서 LG는 이 물리 인프라의 여러 지점을 동시에 잡으려 합니다. 첫째, 로봇의 팔다리를 움직이는 액추에이터. 둘째, 베어로보틱스로 확보한 완제품 로봇과 현장 데이터. 셋째, 수천 대 로봇을 현장에서 배치하고 업데이트하고 관리하는 운영 플랫폼. 여기엔 LG의 시스템 통합 역량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넷째, 좀 뜻밖이지만 데이터 센터 냉각이에요. AI를 학습시키고 로봇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거대한 전력과 열이 생기는데 LG가 냉각 사업을 키우는 건 단순히 에어컨을 더 파는 게 아니라
AI가 작동하는 물리적 기반까지 들어가겠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AI에 머리가 있는 데이터 센터를 시키는 것도, 그 AI가 움직일 관절을 만드는 것도, 그 관절을 넣은 로봇을 현장에서 굴리는 것도, 그 로봇을 기업 환경에 연결하고 관리하는 것도 전부 LG가 하겠다는 구도예요. 이 전략이 조용하지만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가장 화려한 제품만 봐요. 누가 가장 사람 같은 로봇을 공개했는지, 누가 가장 멋진 AI 데모를 보여줬는지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산업에서 정말 오래 돈을 버는 회사는 때로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요. 전기를 공급하는 회사, 서버를 시키는 회사, 부품을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회사, 현장 운영을 책임지는 회사, 이런 곳들이 진짜 돈의 흐름을 줍니다. 엔비디아가 AI의 두뇌를 팔고 테슬라가 AI의 얼굴을 팔려 한다면 LG는 AI가 현실에서 버티고 움직이고 일하게 만드는 뼈대와 근육과 냉각 장치를 팔려는 거예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깊은 층을요. 그러면 이 전략이 실제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미래를 하나로 단정하기보다 4가지 시나리오로 보는 게 현실적입니다. 첫째, LG가 휴머노이드 시대의 파누크가 되는 길. 산업용 로봇 시대의 핵심 제어 기술을 쥐고 오래 높은 수익을 누린 그 회사처럼 검증된 관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산업 표준에 가까운 위치로 올라가는 그림이에요. 둘째, 휴머노이드의 TSMC가 되는 길. 자기 브랜드 로봇을 가장 많이 팔진 않아도 여러 로봇 회사가 공통으로 쓰는 핵심 관절을 공급하면서 완제품 브랜드 뒤에서 산업을 움직이는 자리죠. 셋째, 훨씬 차가운 길. 좋은 기술을 갖고도 중국의 가격 공세와 완제품 기업의 내재화에 밀려서 프리미엄 시장에선 인정받지만 전체 시장은 못 잡는 경우입니다. 넷째, 가장 한국적인 길. LG 혼자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국내 로봇 부품사들과 함께 올라가는 그림이에요. 한국 반도체가 삼성과 SK 하이닉스만으로 큰 게 아니라 그 뒤에서 소재와 부품과 장비 회사들이 같이 성장했기 때문에 강해졌듯이 휴머노이드에서도 LG가 표준과 글로벌 고객을 연결하는 앵커 역할을 한다면 K로봇이라는 새 생태계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은 이 4가지 중 하나만 깔끔하게 골라지진 않을 거예요. LG는 어떤 영역에선 고수익 표준 부품사가 되고 어떤 고객에겐 외부 핵심 제조 파트너가 되면서 동시에 중국과 가격 경쟁을 하고 국내 협력사와는 협력과 경쟁을 반복하겠죠. 그래서 승부를 가르는 기준은 결국 3가지로 좁혀집니다. 첫째, LG가 휴머노이드 등급 액추에이터를 실제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느냐. 둘째, 글로벌 로봇 기업들이 LG 부품을 자기 설계 안에 넣을 만큼 신뢰하느냐. 셋째, LG가 한국 생태계를 파트너로 키울 것이냐, 아니면 다 내부로 가져가려 하느냐. 이 3가지 답에 따라 LG는 미래 로봇 산업의 숨은 제왕이 될 수도 있고 그냥 기술 좋은 부품사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CES 무대 위 작은 금속 덩어리 하나로 이야기를 시작했죠. 그런데 지금 다시 보면 그건 그냥 새 부품을 하나 선보인 게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수많은 로봇이 어떤 관절을 기준으로 설계될지 그 표준의 자리를 먼저 차지하겠다는 조용한 선언이었던 거예요. 부품 출시 소식 한 줄로 보였던 게 사실은 향후 수십 년 돈의 흐름을 그린 지도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차갑게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좋은 자리에 앉았다는 말과 반드시 승자가 된다는 말은 완전히 다릅니다. LG 앞에는 넘어야 할 6개의 벽이 있어요. 첫째, 시장 자체가 기대보다 늦게 열릴 수 있다는 것. 로봇이 영상 속에서 걷는 것과 현장에서 하루 10시간씩 고장 없이 일하는 건 다른 문제니까요. 둘째, LG가 아직 휴머노이드 관절에서 수십만 대규모로 대량 검증을 받지 못했다는 것. 셋째, 모터와 감속기와 양산 생태계를 이미 갖춘 중국의 가격 공세. 중국은 초기에 품질이 부족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빠르게 따라잡는 게 특징이라 교육용이나 물류용 같은 시장에서는 프리미엄 관절보다 싼 관절을 택할 수 있어요. 넷째, 엔비디아입니다. 휴머노이드의 두뇌 플랫폼이 엔비디아 중심으로 굳어질수록 하드웨어 부품도 그 생태계 안에서 인증과 표준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더 무서운 건 엔비디아가 직접 액추에이터를 안 만들어도 어떤 부품사가 표준 파트너가 될지를 정하는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LG는 기술 경쟁만이 아니라 플랫폼 정치까지 통과해야 합니다. 다섯째, LG가 국내 협력사들을 끌어올릴지 주변부로 밀어낼지에 따라 갈리는 K로봇 생태계 문제. 여섯째, 고객사의 선택입니다. 테슬라가 남한테 핵심 부품 오래 맡기는 거 별로 안 좋아하죠. 배터리도 칩도 다 직접 하려던 회사니까요. 처음엔 속도 때문에 LG 부품을 쓰더라도 시장이 커지면 자체 개발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LG는 초기 공급자에서 장기 파트너로 남으려면 고객사가 설계를 바꾸기 어려울 만큼 깊숙이 들어가야 해요. 이 6개의 벽을 넘는다면 LG는 AI 물리 시대에 보이지 않는 지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넘지 못한다면 한때 뜨거웠던 미래 테마 중 하나로 남을 수도 있고요. 결국 로봇의 관절을 만드는 싸움은 부품 싸움이 아니라 시간과 신뢰와 표준을 차지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지금 던질 질문은 이거예요. LG는 이 6개의 벽을 넘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혼자 넘을까요? 아니면 한국 로봇 생태계 전체를 끌고 함께 넘을까요? 그 답에 따라 우리 집 세탁기 안에서 조용히 돌던 모터 하나가 한국 산업의 다음 30년을 시험하는 무대 위에 서게 될 겁니다.